안녕하세요. 들리? 네. 네, 금융연구원의 이순호입니다. 네, 저도 뭐 이쪽에 이제 뭐 새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막 지금 이제 쏟아져 오고 있어가지고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저희 연구원의 모 박사님께서 이제 그냥 제가 아직 뭐 이렇게 어떤 여기에서 시사점이라든지 뭐 앞으로 규제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이제 해외 동향이라도 이제 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제 뭐 소비자 보호나 이게 관련해서는 이제 또 우리 윤민석 박사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해외에서 뭐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그 이제 자료에는 제가 뭐 그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향후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빼고 그냥 동향만 넣었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는 조금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이제 우선 이제 빅테크나 이런 쪽에서 이제 금융업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해외에서 이제 규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집권하고 있고,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간단하게 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에 그 뭐 표가 있으니까 여기는 너무 작게 보이니까 보시면 빅테크, 지금 미국 이제 4대 빅테크 가파라고 하는 구글, 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여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다 골고루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지금 뭐 이게 우리 삶의 곳곳에, 예전 같으면은 어떤 특정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영향력을 미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이게 규정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다른 어떤 중국 기업들도 다 이렇게 요 BIS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좀 담고는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대출 서비스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 자산 관리나 투자 관련 서비스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있고, 이제 예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의 핵심 비즈니스가 예금, 대출, 그 다음에 저희가 미국은 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지급결제 또는 환업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인데, 예금은 은행의 진짜 코어 액티비티로 그냥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포짓 테이킹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규제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금을 하는 그런 그 빅테크는 아직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을 제공하는 어떤 분야도 그 자료 보시면 조금 인쇄 잘 된 거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빅테크들도 라이선스를 직접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라이선스를 받은 다른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기존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제휴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에 제가 담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인데 그 자료를 보시면 이제 국내 또 우리 연구원에 이제 이봉희 박사께서 정리한 게 있는데,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이제 금융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봉희 박사가 정리한 것의 어떤 시사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테크 기업의 어떤 이제 금융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기업의 적극성이라든지 어떤 하고 있는 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기업은 그 상거래에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팔고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제 아시다시피 전체 핀테크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상거래 기업을 하는 빅테크가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해서 어떤 대출 연계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나 뭐 메시지 같은 카톡, 뭐, 우리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편 송금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품 같은 것도 그런 거에 마케팅,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스페시픽한 정보를 이용해서 보험 상품 마케팅이라든지 가격 측정 같은데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은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업 쪽으로 조금 이렇게 뭐 활발하게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검색 결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같은 것들 연계해가지고 고객 접점이 일단 확보를 해서 거기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을 할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하드웨어 제조 기업들이나 통신 사업자들도 관심은 좀 있지만, 뭐 그래도 약간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모바일 기기라든지 이런 그 통신 서비스에 이용하면서 어떤 그 비헤이비어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금융회사하고 제휴를 해서 어떤 식으로 금융 서비스 쪽으로 좀 진출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지금 딱히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아닌데, 지금 제일 활발한 곳은 이제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오래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온 곳은 이제 그 유럽 연합 쪽이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도 이런 디지털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공정 경쟁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조사도 하고 뭔가 액션도 취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뒤에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현재 이제 그 반독점 법안 패키지 5개 법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별도로 또 오픈 마켓 액트라고 그 하나 별도로 또 되어 있는 게 있고, 요 패키지 5개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4개인데, 뭐 하나는 요 FTC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어떻게 뭐 하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4개인데, 대충 다 뭐 그 법이 아주 길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동안에 제가 법을 요약하고 정리는 하고 있는데 아직 다 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청문회도 오래 했고 1년 7개월인가 동안 뭐 조사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요 법안 발의하기 전에 조사 보고서가 나왔고, 그 조사 보고서에 기반해서 이제 FTC도 어떤 새로운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U에서도 이제 EU는 한 2010년부터 이런 미국계 빅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시장 조사도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세 법안 관련해서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최근 뭐, 합의가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독자적으로 뭐 하려고 하다가 이제 미국하고 합의가 덜 돼가지고 보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에 그 디지털 서비스법하고 디지털 마켓법 이렇게 초안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이제 지정된 것에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컴피티션 앤 마켓 오토리티 그 경쟁시장청이라고 하는 곳에 디지털 시장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영국에서도 있는데, 이제 기존의 이런 경쟁시장청이라든지 우리의 공정위 같은, 그 다음에 미국의 FTC 이런 데서 이런 어떤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반독점 내지는 공정거래 그 이슈에 대해서 대처가 너무 느리고 빨리빨리 지금 대처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효과적이지도 않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디지털 마켓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규제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영국은 독립적인 어떤 무슨 그 관청은 아니지만 경쟁시장청 내에 독립부서를 만들었고, 그걸 독립관청으로 승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그 BIS에서 페이퍼들이 몇 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빅테크가 조금 특이하다. 이제 우리가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평소에 뭐 금융 관련해서 규제 맨날 나오는 말이 동일기는 동일 규제, 뭐 동일기는 동일 위험, 동일 규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빅테크나 이게 플랫폼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접근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 빅테크의 스페시픽한 어떤 접근 방법이 더 유용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주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뭐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개 법안 발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FTC가 연방거래위원회가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을 제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1심에서는 이게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뭐 FTC가 저희들이 입증을 잘 못했다 이래가지고 1심에서는 졌는데 뭐 항소를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진 이유가 이게 이제 제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냐. 2010년대 초반 일인데 지금 갖고 온 게 무슨 실익이 있냐 이래가지고 기각했지. 그것이 어떤 공정 경쟁을 저하하지 않았고 뭐 반독점 행위가 없었다든지 뭐 그런 판단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안을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게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BIS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빅테크 플랫폼들이 어떤 업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반독점 행위,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이런 것들을 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이 빅테크 플랫폼들이 인발부된 것이 너무 많고 그 시장을 이렇게 구획 획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규제 대상이야 이렇게 지정하겠다는 게 이제 조금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유도 그렇고 미국은 이제 카버드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구체적인 일단 100억 불인가 1000억 불인가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그 인발부되어 있는 소비자 숫자가 뭐 몇천만 명 이런 식으로 이상되면 너희들은 이제 카버드 플랫폼이고 그게 별 일이 없으면 10년간 그 지위는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 시장 같은 거 이렇게 구획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의 행위를 우리가 직접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플랫폼에서 자기의 어떤 자기 계열사의 상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팔거나 그런 거 못하게 이해상품 뭐 그런 규정을 굉장히 강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가맹점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구를 하면 다른 어떤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제3자가 액세스를 해서 데이터를 쉽게 갈 수 있도록 굉장히 투명하게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조건들도 뒀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행위 규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 주디셔리 커미티도 통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보시면 이유는 이제 2010년대 초부터 뭐 굉장히 활발하게 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액션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디지털세 관련해서도 그 서제스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 잘 아시다시피 GDPR이라고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인의 권한 같은 것도 강화하고 그런 어떤 인프라도 2016년에 GDPR을 도입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뭐 구글인가에다가 프랑스가 5천만 불도 뭐 과징금도 매긴 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 12월에 그 디지털 서비스법하고 디지털 시장법 이런 게 이제 디지털 서비스법
입법 폐지로 이제 최종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보면 히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은 규제 대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게이트 키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게이트 키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무 사항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사항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간 매출액의 뭐 6%까지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같은 걸 매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아까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디지털 마켓 유닛이라고 이거 DMU를 이제 그 경쟁시장층에다가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디지털 마켓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권한을 가진다. 그래가지고 그 권한들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게 디지털 플랫폼은 특정 부서, 우리로 치면 특정 부처의 업무에 되지 않고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부 내에 어떤 독립 관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디지털 마켓이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공정 경쟁 이슈가 생기면 어떤 시장에서 이게 생겼고 여기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고 소비자는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리고 뭐 너무 다 끝나고 나니까 뭐 세상이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이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디지털 시장 부서 DMU라는 것들을 새로이 만들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카버드 플랫폼이라든지 유럽의 게이트키퍼나 아니면 히트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기업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전략적 시장 기회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새로 제시를 하고 이게 이제 법적 구속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 전 세계 수익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굉장히 강하게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서비스 우리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곳에서는 합병 같은 거 할 때는 기존 규칙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이제 BIS에서 이제 페이퍼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이제 액티비티 베이스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맞게 룰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뭐 예금을 받든지 투자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빅테크는 너무 광범위하고 또 아주 조금 블러한 이게 모호한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까 그 카버드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 엔티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규제하겠다. 그래서 뭐 엔티티 베이스드 룰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서제스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새로운 리스크들이 또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뭐 리스크들을 리스트업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페이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빅테크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네트워크 이펙트가 커서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그냥 너희들은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들을,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BIS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빅테크 플랫폼들이 금융산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지금 이제 인쇄된 본에는 없는데 제가 아직 뭐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돼서 이제 여기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제 금융은 경쟁이 너무 세게 되면 어떤 이윤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좀 과부하가 걸리고 시스템적인 어떤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이제 금융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체로 그래도 금융이 아까 지금 사회부에서는 분이가 또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 금융이 규제 산업인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 위험 같은 것들을 우려해서 그다음 이제 번지고 서로 관련돼 있고 인터커넥티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관련돼 있고 뭐 이런 측면 때문에 금융을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진입 규제 같은 것들을 약하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쪽에 금융이 디지털화되고 뭐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이런 쪽에 하면 이야기하는 게 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든지 블랙박스 효과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이게 쏠림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AI나 아니면 이거 관련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잘 하는 그걸 갖다가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금융회사 간에 서로 쓰고 있는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돼가지고 어떤 벌어지는 그런 어떤 쏠림 현상,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I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무슨 서제스천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게 나왔냐,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게 이제 블랙박스 리스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AI나 이렇게 사람이 개입됐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영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로 연계될지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누가 망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AI가 개입되고 알고리즘이 개입되고 이래가지고 그거 잘 모르는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 차별 문제, 이거는 어떤 데이터로 그 AI나 뭐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금 그거 아까 처음에 그 보여드렸듯이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라이선스를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 안 받고 그냥 불러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여기 금융에서도 오셨지만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그 네이버나 이쪽에서 이제 이게 금융 중개 업무냐 아니면 광고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고 그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막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규제 사각지대라든지 규제 차익을 누리는 그런 쪽으로 리스크가 또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익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업체라든지 플랫폼 쪽에서 금융 쪽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비금융 부분과 금융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로 전이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지급결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은행업 자체가 조금 이제 위축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자 금융이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신용 창출 메커니즘이 좀 바뀌고 그러면 통화 정책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가 더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아직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돼서 열심히 이제 조심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뭐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과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그냥 생각했습니다. 뭐 디지털 전환이나 금융 다양성 제고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 지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형태의 서로 연계도 될 수 있고 협업도 할 수 있고 경쟁 구도도 새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럴 때 이제 우리 감독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야 되느냐. 그럼 제 생각은 그냥 기술 중립적인 어떤 감독 정책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전자금융 거래도 거기도 보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금융 거래를 하는 뭐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체 같은 거 할 때 전자적인 방법 이외에도 다양하게 직업 결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 결제에 관한 어떤 기본법 같은 것들이 더 바람직한 것 같고 그 수단과 상관없이 직업 결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능별 규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동일 기능을 하면 동일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빅테크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나 핀테크 과정에서 이런 플랫폼들이 종합금융회사가 꼭 되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라이센스를 크게 받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에 있어서만 라이센스를 주는 스몰 라이센스 제도 같은 것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디지털화가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는 아까 뭐 빅테크 기업 중심의 규제 말씀드렸지만 빅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다르게 전통적인 어떤 방법하고 다르게 잘 감독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데이터 공유나 활용 문제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외국 유럽도 그렇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디지털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윤민석 박사입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디지털 금융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금융 환경의 변화하고 그다음에 지난 3월에 시행됐고 이제 지난 9월에 완전히 시행됐죠. 완전히 시행된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금융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나 많은 언론들이 디지털 금융화 됐다. 디지털 금융이 뭐 전 대세적인 추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소비자들에게 그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면은 또 또 활용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그냥 뭐 간편 결제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이체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어떻게 보면 일상 생활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금융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차를 이제 한국의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 쟁점, 그 다음에 보호의 방향성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디지털 금융 환경은 상당히 좀 많이 발전했는데 특히 2010년대 이후로 아주 빠르게 발전을 했죠. 빠르게 발전했는데 그 이면에는 뭐 금융 규제가 강화된 것들과 그리고 모바일 기기,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아주 엄청나게 성능도 좋은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된 것이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그 핀테크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2015년도에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뭐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마이데이터 도입, 그다음에 그 정부법 개정안 등 발의 등과 같은 다양한 그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금융 환경이 어떠한가? 우선 그 해외 그 조사 업체가 발표한 국가별 핀테크 도입 지수를 보게 되면 이 업체가 이제 2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국이 2017년도부터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32%에서 67% 정도로 이제 높아졌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좀 특이한 점 등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하고 인도는 초반부터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도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반면에 뭐 독일이나 미국, 일본 금융산업이 상당히 우리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국가들은 핀테크 도입 지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핀테크에 대한 도입 지수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일종의 단계별 발전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간을 한번 점프해서 핀테크가 바로 도입되다 보니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보다 핀테크 도입 지수가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영국이나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과 같은 곳 같이 정책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취한 국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핀테크 도입 지수가 높아지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핀테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같은 경우는 송금, 지급결제, 보험, 투자, 대출 등과 같이 대부분 좀 그 실생활과 연결된 부분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분야에 대한 이용률이 2015년에서 17년에는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19년에도 48% 정도 높아졌고, 한국의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카카오페이 등도 있지만 정말 스타트업부터 시작된 그 토스의 경우에 보면은 앱 사용자가 이것은 이제 토스 대표가 이승건 대표가 올 중간에 인터뷰하면서 밝힌 건데 앱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월간 이용자 수도 1,100만 명 수준을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만 20세 이상 인구가 4,3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약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결국 토스앱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깔아보고 가입을 해서 써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20세 인구 중에 4분의 1이 계속해서 접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정말 어느 정도로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느냐? 사실 크게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조사한 간편송금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보게 되면 그 간편송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인데 일평균 326만 건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을 보시면은 간편송금의 비율 등을 보시게 되면 전자금융업자가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은행들의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스나 카카오페이, 아니면 네이버페이 등과 같은 그런 그 전자금융업자의 앱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간편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편결제 이용 실적 같은 경우도 그 19년 대비해서 약 44%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프를 보시면 좀 특이할 만한 점이 결국에 휴대폰 제조사가 들어가자. 이거는 휴대폰 소액 결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휴대폰 소액 결제도 증가했지만 가장 크게 이용이 증가한 부분은 결국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IT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IT 기업들이 쓰고 있는 그 전략이 약간 이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한국은행이 조사를 하니까 나오는 건데 이 데이터가 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 대출비교 서비스가 대출비교 중개 서비스가 혁신금융으로 지정돼서 저축은행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는데 10개 저축은행의 누적 개인신용대출 중 약 20%에 가까운 18.9% 정도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에큐온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51.8%가 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저축은행은 영업 정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업의 그 판로를 영업 채널의 그 영업 채널로서 대출 비교주기 서비스를 활용했다는 것이고, 그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저축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금융의 전환이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금융소비자 정책이나 법 제도가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했던 맞춤형 광고와 중개, 과연 맞춤형 광고를 중개로 봐야 될 것이냐, 광고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런 쟁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명 의무입니다. 설명 의무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에 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핀테크 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인데, 금융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추천이나 아니면 권유 같은 행위가 과연 금융 소비자의 자유의지의 선택이냐, 아니면 금융회사가 유도한 선택이냐라는 등의 쟁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여기서 총 4가지 쟁점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금융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 소외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행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 의무가 크게 변화한다는 거죠. 우선 자기 책임 원칙이 강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디지털 금융거래에서는 비대면 거래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그 여러 가지 비교된 금융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약에 기존의 오프라인 금융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나가 쟁점이었는데,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는 금융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선택이 유도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가 상품을 추천 권유하면서 설명하는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보다는 금융 소비자가 이 상품에 대해 먼저 선택을 하는 적정성 원칙의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도 금융 소비자의 역량이 예전에 지금 디지털 금융 환경에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 강화되는 데에서는 무엇보다 정보가 제공되면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국민,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전국민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은 전반적으로 금융 이해력은 대체로 양호하나 노년층은 금융 지식, 청년층은 금융 태도 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 소비자의 그 특성을 분석한 다른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 소비자는 어떤 성향을 보이냐? 과잉 현상을 보인답니다. 나는 금융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정말 옳은 선택이야 라는 그런 과잉적인 측면을 보이는 요소가 있어서 사실 이보다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디지털 금융소외가 발생을 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과거부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융소외라는 것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걸 금융소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요인에는 낮은 신용이나 아니면 지역적 특성 등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력 등이 금융 접근성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인데, 사실 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디지털 소외 현상을 조사한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기부가 그 인터넷진흥원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4대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그들의 디지털 정보화는 일반 국민 대비 72.9%에 불과하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그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수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93.7%로 상당히 양호는 한데, 문제는 그걸 활용하거나 그걸 쓸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생활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생활 부분보다도 금융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국민이 약 60% 정도로 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하는 반면 고령층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만 이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 단순히 그 어떻게 보면 예금 확인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보다 정말 그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하는 것들까지 이용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토스뱅크까지 총 3개의 그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는데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은 18년도와 19년도 조사에 따르면은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0%가량 되고요. 근데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점점 낮아지다가 60대 이상 되면은 10%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런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는 디지털 환경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 못해서 그걸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조차도 이제 경영 효율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영업 점포 등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내년도만 하더라도 내년 초에 한 또 1000여 개 정도의 1000여 개인가 100여 개인가 정도의 영업 점포가 또 폐쇄할 예정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더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소하면 문제가 뭐냐? 어르신분들, 지역 국민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체국을 이용하면 우체국에서 뭐 다양한 우체국 예금이라든지 그런 걸 쓸 수 있겠지만 보다 다양하게 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대금리 자체도 적용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에서 적금 가입자 보게 되면 20, 30대의 적금 가입자 중 약 82%가 비대면으로 가입했다면 60대 이상에서는 80%가 영업점 창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우대금리가 비대면일 때보다 많이 적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물론 우대금리에 대한 적용 부분이 그 영업점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고려한다면 이해는 얼추 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너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예. 그리고 판매 행위의 모호성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프라인 금융에서는 광고와 그다음에 추천, 권유 등의 판매 행위 간의 구분이 보다 명확했습니다. 좀 더 명확했죠. 점포에 가서 거기서 그 판매 직원이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면 추천할 때부터 권유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디지털 금융에서는 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판매 과정이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떤 부분까지를 권유로 볼지, 어떤 부분까지를 광고로 볼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전자상 거래에서는 용인되던 행위 등이 그 금융 분야에서는 권유에 해당돼서 적합성 원칙 등 판매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설명 의무인데요. 금수법 제19조 같은 경우는 설명 의무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이것은 약관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사항을 금융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금융에서는 사실상 설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고 금융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걸 이해하였습니까? 라고 그걸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설명 의무 확인이 아닌 정보 제공, 수신 확인 의무에 가깝고요. 그러면 확인 방식을 단순 스크롤로 한번 쭉 내리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한번 받았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해하였는 것에 대한 디폴트 값을 무조건 체크 방식으로 넣어놓게 되면 설명 의무의 형해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걸 이해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이해하였습니까? 예. 라고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금융에 따른 환경은 그 금융소비자 정책의 방향성은 몇 가지로 좀 추려봤는데요.
우선 자기 책임의 원칙이 강화되는 만큼 금융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서도 이제 금융 역량 조사를 3년마다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국은 약 17여 개로 구성된 금융 이해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16개의 금융 이해력 조사는 OECD 기준입니다. OECD가 전 세계에 표준화된 양식을 뿌려서 그대로 조사하도록 해놓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 17개 정도의 질문을 포함시켜서 구조화된 한 200~300개 정도의 설문을 구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들의 국민들의 디테일한 소득 수준부터 재산 상황, 그다음에 투자 경험 등과 같은 모든 것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그런 금융 역량 조사를 설계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내년 또는 내후년에 이제 그 금융 역량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금융 역량 조사가 실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맞는 금융 역량 조사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교육 체계가 좀 개편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제화되긴 했는데요. 아직도 1사1교나 민간단체 등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질적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소법에서는 그 금융교육과 관련된 것을 금융감독원 및 역량 전문성 있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 규정에서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그 금융감독원에 모두 위탁되는 그런 게 되는데 그게 감독 업무와 교육 업무를 동시에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회사의 1사1교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금융회사의 그 ESG 보고서 등을 봤는데 이 1사1교가 어떻게 보면 1사1교 교육을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사1교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자기 직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가서 설교 교육을 시킬 때 금융상품의 필요성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겠죠. 하지만 위험성이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과소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보면은 금융회사가 지원을 하고 금융교육협의회가 그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교육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법무부의 법교육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정책 등을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등이 컨텐츠 생산이라든지 관리 등과 같은 그런 실질적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 이 법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2020년만 하더라도 약 30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소요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 30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 연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초교육으로서 물론 기초교육인데 학과가 아니라 이제 한 연말이나 연초쯤에 아니면 방학 중이라든지 그런 쪽에 그 기초교육으로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경제교육이라고 해서 포함이 되는데 경제교과서에 여러 가지 경제교육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제교과서는 거시경제 쪽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금융 위험성이나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 소외 현상 완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금소법에서 따르면 내부 통제 기준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취약계층이냐가 명확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금융 분야의 취약계층은 그동안 저신용자나 아니면 주부나 고령층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영국 FCA에서 취약 금융 소비자에 대한 대응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은 취약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건강, 생애 사건, 그다음에 재정적, 감정적 충격에서의 회복력, 금융 역량 등 이런 모든 것 등을 취약성의 요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한데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강화해서 뭐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한테 비대면 금융 무조건 해라. 너네 그 당신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뭐 금융 점포가 없으니까 보다 유리한 금융을 하시려면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 무조건 이용하셔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대면 금융을 강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련 제도를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로서 의미 있는 게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와 관련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는 그동안 보험만 적용이 되게 됐었는데 전부 배정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금소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약간 좀 이런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로서 좀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판매의 기준 및 수립 및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판매 행위를 볼 수 있는 원칙을 하나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준의 수립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판매 행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다 어떻게 하나의 기준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에서는 금융당국과 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서 비조치 의견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 규제 등과 관련된 규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 설명에 적합한 설명 의무 설계가 필요하다. 설명 의무의 핵심은 금융 소비자가 이해하였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해하였는가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다 쉽게 풀어 써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확인 여부 체크 시 기복감 설정이나 아니면 퀴즈 방식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3D 극장이 도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관련된 규제가 없어서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죠. 어떤 위험성이 있었냐면 뭐 시각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위험성을 체크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정부 공공 조사할 때 어떻게 했냐 3D 안경을 시청을 시키면서 눈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피로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 이제 온라인 설명 의무를 만들 때도 금융상품의 온라인을 이용할 때 과연 사람들의 실제적으로 동선이 눈동자가 신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리고 스크롤 속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증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토론은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 5분씩 하겠습니다. 누구죠?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또 오전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돼서 국회 토론회를 좀 다녀왔는데 세상이 정말 너무 빨리 바뀌어서 여기저기서 좀 과도기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 금융 플랫폼에 관한 내용들도 비슷한 연장선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 핀테크 산업협회에서 왔으니까 저희 핀테크 플랫폼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핀테크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어떠한 효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희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예로 들면 과거와 달리 소비자가 쉽게 가격과 상품을 비교하고 상품 탐색 비용이나 전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접점 확대가 결국에는 상품 혁신이나 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런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는데요. 저희는 살짝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각각 다른 기능으로 동일 효용을 주고 있다. 그래서
다른 기능에 대해서 억지로 똑같은 동일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순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마 이런 논쟁들 때문에 개별 기업 기반의 접근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소비자 보호는 최선의 가치라는 건 당연히 저희 핀테크 온라인 누구라도 플랫폼 사업자는 인지를 하고 있고, 개인정보 도용이나 보이스 피싱 등 부정 결제로 인한 피해는 입은 소비자에게는 회사가 먼저 선보상하거나 전액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보호는 과거와 달리 과거의 금융회사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서 생기는 이해상충이라든가 불안전 판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해킹이나 이런 침해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또 핀테크 쪽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보호 논의가 좀 쭉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빅테크 규제나 플랫폼 공정화 관련된 이슈는 사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는 결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파로 상징되는 그 빅테크의 규제는 사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정말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를 남용을 하는 것을 견제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미국 EU 같은 경우에는 자국 기업, 그 가파 등 미국 회사로부터 자국 회사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 모두 공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금소법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던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하는 중개의 범위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너무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핀테크 기업들도 관련된 규제라든가 정책에 따라서 정책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 비교나 추천이 단순히 중개라는 행위로 포섭을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전근법상의 금융 플랫폼의 행위 준칙은 대리, 중개, 광고, 홍보, 비교, 추천 등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 조문상의 구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금융 플랫폼이 제공하는 비교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개의 어떠한 별도의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특화된 어떤 별도의 행위 준칙이나 등록을 단위 같은 것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초반에는 적정성 원칙을 미적용되는 안전한 상품에 한해서 허용하는 방법 등 좀 유연한 방법 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금융 플랫폼이 출연해서 경쟁하는 생태계가 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빅테크의 독과점이 오히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논의들이 빅테크에 대한 어떤 국내외 규제들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나 중소 핀테크 업체들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할 경우에는 금융 소비자들 관점에서도 향후 관련된 서비스 생태계가 더 큰 회사들 위주로 오히려 더 그렇게 재편돼 버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금 비교 추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민석 박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단순히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만 나열하는 것은 그냥 광고이지만
맞춤형 개인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 조금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어떻게 서비스를 꾸려야 될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감안을 해서 어떤 플랫폼 규제들이 앞으로 좀 온라인에 맞는 어떤 금융 플랫폼 규제가 재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의 송민수 팀장입니다. 예, 오늘 이순호 연구위원님과 김윤석 연구위원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국제적인 그 규제 동향과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사실상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들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두 분 발표에서 제기되었던 어떤 현재 그 문제 이슈와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이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발제하셨던 동향 관련된 부분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떤 규제가 필요한 부분들 약간 제가 좀 추가 의견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제자의 그 발제와 관련해서는 AI에 대한 그 어떤 그 이용 확산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정책의 국제 동향에서 EU의 그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와 관련된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경제,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입법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EU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는 EU 시장 내 이제 그 공정성 강화, 그다음에 기업별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산업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자 보호도 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단 경쟁법적인 규제가 주된 내용이지만 불법 유통의 차단이라든지 그 거래 투명성 및 보고서 작성 의무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중요한 이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요한 시사점으로 저희가 뽑았던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입점 사업자가 자신이 직접 거래하거나 자신의 통제에 따른 거래로 오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거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확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겠고, 그 소비자가 불법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고 이를 이제 사업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다는 부분도 플랫폼 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위에 어떤 소지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행태와 서비스 이용량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시장 규모에 대응하는 규제의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사업자 규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사업을 규정함에 있어서 규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를 좀 시도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이제 정확한 어떤 신원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피해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좀 짜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이거는 비단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에 대한 표시 기준도 역시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광고와 그 다음에 그 권유와 관계에 있어서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 명확성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또 추천 시스템과 관련된 주요한 변수 또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알려야 된다라는 측면의 시사점을 아마 EU 디지털 서비스 시장법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활용 증가의 영향과 이에 대한 리스크를 좀 대응하자라는 부분인데, 최근 금융시장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기업의 금융활동 보조 수단을 넘어서 AI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이 입력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머신러닝 등을 통해서 예측이라든지 공고 등을 도출해내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이거는 금융업 외에도 농업이라든지 헬스케어 등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금융 분야에서 AI 활용 증가는 금융시장 형태와 양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올해 나온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아웃룩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 시장과 관련해서 AI 선도국의 연구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요. 해치 펀드 같은 데에서도 AI 활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및 투자자, 소비자 및 규제 당국 모두에게 기회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그 영향이 있는 반면에, 그런 영향과 함께 거래 원활화라든지 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숨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분야에서 은행이라든지 트레이더, 보험사 및 자산 운용사들이 그 마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고, 특히 위험에 대한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 및 대응을 가능한 측면들로 적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소비자들도 AI 활용으로 인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고 있고, 그 예로는 뭐 챗봇 서비스라든지 로봇 어드바이스 같은 온라인 금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AI 활용의 문제점 및 대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의 확립 필요성이 정책적인 어떤 요청사항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활용 증가는 장점 반면에 공정성과 투명성,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금융시장 관련 대부분의 금융규제 당국은 아직 AI를 활용한 금융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 방안 마련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하고 투명성 있는 AI 시스템 활용 방안, 체계적인 위험의 사전 인지 방안들도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설명성이라든지 투명성, 책임성 및 데이터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발제하신 연구위원님의 의견과 동일한 측면에서 AI의 복잡성, 알고리즘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신뢰성과 함께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명성은 시장 참여자들이 언제 AI가 활용되고 AI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지 알게 해줌으로써 AI의 예측 결과에 의도치 않은 편향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운용 기반이 되는 데이터 품질의 거버넌스 개선도 역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AI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결과 도출의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에서 지배적 참여자들에 의한 집중화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매 투자자들의 군집 현상을 야기해서 시장 안정성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비해서 앞서 발제하셨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중에서 소비자의 그 영향도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소유 현상 완화 정책 추진도 필요하고, 판매행위 기준 및 관련 규제도 정비해야 되지만, 이런 그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에 대한 어떤 규제 대비가 있어야만이 디지털 금융에 적합한 어떤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우 의원님께서 글로벌
플랫폼 관련한 그 최근 법제 동향에 대해서 많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그 배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간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기업은 전자상거 결제 이외에는 대부분 국내향인데 이런 글로벌 사례가 우리나라 현실에 좀 적합한지 이런 의문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기능별 규제가 이제 점점 기업 중심 규제로 바뀌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이유는 미국 기업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그 플랫폼 규제가 좀 나온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방식은 미국 기업 내 그 가파라고 하는 그 플랫폼 기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 이슈로서 나온 건데 이러한 플랫폼 규제 동향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또 하나 이제 금융과 좀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 좀 됩니다. 오히려 이런 동일한 규제가 그 기술 발전이나 소비자 우선에 오히려 저해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민서 의원님께서 그동안 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이 새로운 기술들, 심지어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잘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금융 서비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잘 설명해 주셔서 있는데 외국 사례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그 은행 지점 폐쇄를 금지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설명 의무를 부과한 것이 이게 정말 쉬울까? 좀 답답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뭐 TTS로 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속도를 빨리 해서 최근에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가입하다 보면 제한 시간 내에 다 설명해 주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얘라고 대답할 수 없겠죠. 그러면 정말 필수적인 것이 뭔지 설명 의무를 다 부과하지 말고 불안전 판매를 해소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것 이것만큼은 뭐 읽어준다든지 동의를 받는다든지 해야지 전부 다 너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읽어줄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주 시기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당연히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통합된 커리큘럼이나 교재 개발이 필요한데 다만 시행은 현재 뭐 소비자원도 계시고 소비자 보호재단도 계시고 다양한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이쪽에 위임위탁을 한다면 충분히 이 금융학자에 대해서 교육이 될 텐데 이게 좀 아쉽다라는 것이 현재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질문 사항으로 현재 그 필수 사항 중심으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신 사항이 있는지 의정당 반대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뭐 굉장히 복잡 다단한 내용들을 발제를 해주셔가지고서 예,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터넷 기업 쪽에서 지금 국내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는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지금 뭐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규제들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국내외 이제 원래 플랫폼 관련 규제들 동향들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국내에 있는 규제기관들에서도 조금 참고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과연 소비자는 어디에 있지라고 하는 오히려 좀 그런 질문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들은 규제를 위한 규제 시스템들 속에서만 기존에 있는 금융권들은 거기서만 좀 안주를 하고 기존에 있는 규제 틀을 지킨다고 하는 것만으로 전혀 혁신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다지 하지 않고 있다가 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 혹은 핀테크 기업들의 어떤 반격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쟤네는 왜 똑같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안 받지? 저기도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시각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를 또다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금융당국에서 혹은 규제당국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단해 가지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다고 하는 뭐 그 측면에서 규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소비자 후생을 위한 뭐 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뭐 기술 기업들의 수많은 노력들, 뭐 아까 저기 장성원 사무처장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절대 소비자 보호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경쟁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게 가능한 상황에서 안정성, 보안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신뢰를 주지 않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정부 당국의 어떤 금융 당국에 있어서의 전통적 규제 틀만이 가장 안전한 것이지, 그 틀에서 비껴 있거나 하는 기업들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좀 그런 시각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 규제에 맞춰 가지고 다른 어떤 새로운 현상들, 새로운 소비자들의 선택들에 대해서 기존 틀에 맞춰서 규제를 상향 평준화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현상들을, 소비자들의 선택들을 보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왜 그렇게 못했는지, 그게 만일 규제 때문이었다면 규제를 하향 평준화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은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를 만든다고 할 때 좀 규제 당국에서는 규제 수범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되게 역설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만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뭐 플랫폼 혹은 핀테크, 이런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기술 기반 혹은 현상들에 대해서 충분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해가 없이 뭐 단순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만 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플랫폼에 대해서 부담을 과하게 지우게 되면은, 그 수범자인 플랫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책임 회피라든지 부담 감소를 위해서 허들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 속에서 이용을 하던 가장 취약한 이용자층, 가장 취약한 사업자층은 바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고 만든 것들이 그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시스템 밖으로 내쫓는 결과가 뭐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규제를 만들 때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발표도 좀 많은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뭐 이렇게 업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과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고, 또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제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강조되었던 부분이 이제 개별 기업 기반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BIS에서 이런 페이퍼를 낼 정도가 되면은 이 영업행위 기반에서 개별 기업 기반으로 이제 금융 분야에서 그렇게 전환을 되는데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그런 정보, 그런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최민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이게 해외 사례랑 우리랑 이렇게 같이 좀 1대1로 보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그거를 이제 답을 정해놓고 이제 개별 기업 기반으로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배경에 왜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이런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스터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기업 기반으로 접근 이제 전환되고 있다는 게 어떤 그 단순히 어떤
모호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모호한 영역이 있어서 이 영업행위 기반 접근 방식이 여기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 사각지대라든지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영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 기반이 나왔다라는 건 조금 약간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지정 플랫폼이라는 제도도 있고 EU의 게이트키퍼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 통합법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제가 이제 짧은 지식이지만은 이 통합법, 그러니까 영업행위 기반의 어떤 규제를 운영하고 보다는 이제 기업 기반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합법을 통해서 영업행위 기반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이나 뭐 일본 같은 뭐 이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미국의 지정 플랫폼 같은 그런 이제 규율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영업행위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블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플랫폼을 기율하는 법이 나왔다. 사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 시프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스터디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뭐 단순히 질문입니다만은 영국에서 이제 어떤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알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저기 윤민석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관련해 가지고 그 24페이지에 좀 보시면은 금융교육 체계 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20년 3월에 금소법이 통과되고 나서 20년 5월에 금융개혁 개선 기본 방향이라 해서 금융개혁 전체를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체계성과 효율성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 가지고 방안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후속적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윤 박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사이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그 여신금융협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카드사나 어떤 캐피털사에서 직접적으로 일사이교를 맺고 그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신금융협회에서 그 어떤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청소년 교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협의회에 외주를 줘가지고 청소년 교육협의회에서 일사이교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결연을 맺고 그거를 이제 액션을 하는 거는 이제 청소년 교육협의회는 비영리 집단에서 하거든요. 이제 그런 모델도 저희가 좀 차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금감원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이제 초중고 기초교육으로 이제 금융교육 포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고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금융교육 관련해 가지고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민성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금융이라는 게 큰 비중이 있다고 보진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7개 주라면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하고 영국이 저희보다 좀 앞서 나갔다고 하는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게 많이 있지만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에 지금까지의 금융교육이라는 게 사실 예산만 퍼부은 아주 낭비적인 사업이었다라는 그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바마 정부의 대통령 보고서까지 올라갈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저희가 이제 뭐 하고 있다 해서 따라가자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많은 시도를 했었죠. 저희보다 앞서서. 근데 실패 사례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뭔가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을 스터디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판매행위 기준 및 규제 정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좀 부탁 하나 드리자면은 현행 규제는 오프라인 판매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좀 사실관계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이제 윤민석 박사님 영향력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오프라인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 규정을 만들 때도 온라인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대출 모집 법인에 대한 어떤 등록 요건에 있어서 온라인에 대한 어떤 AI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등록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등록 규제뿐만 아니라 진입 규제뿐만 아니라 행위 규제까지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 지금 현재 금소법에서 온라인에 안 맞는 규제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그게 그러면 저희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오프라인과 핀테크는 다른 기능이다. 아니면 아까 뭐 이제 인터넷 기업 협회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이제 규제를 위한 규제다. 상당히 이제 수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그 규제에 대해 가지고 온라인에 부합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부합하지 않다면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개선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만약에 그 핀테크의 이번에 이제 중개 광고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게 기존의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핀테크가 만약에 뭐 100번 양보해서 그게 이제 어떤 소비자 후생에 있어서 대단한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기존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법과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의 영역도 아니고 국회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집행을 한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앞으로 같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 기업 협회나 뭐 핀테크 기업 협회나 이런 데서는 그 어떤 선언적인 말씀보다는 지금 현재 금소법 규제가 온라인에 있어서 어떤 점이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요. 마지막에 설명 의무 관련해서 최민식 교수님 말씀 주신 게 있어서 필수사항에 대한 어떤 설명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지난 8월에 그래서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어책의 뜻을 줄줄줄줄 읽지 말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그래서 필수사항만 하자는 취지였는데, 사실 설명 의무라는 게 역사는 깊지만 그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1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TF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연구원하고 자본시장연구원하고 보험연구원 이 세 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매년 설명 의무에 대한 어떤 개선 제언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당국에 제출하면은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설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결해 나갈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한 대표님하고 정상 주의원은 프로에서 예, 뭐, 여러분이 뭐, 외국 사례 가지고 한국에 어떻게 뭐, 바로 적용하겠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금융 부분에 국한한 건 아니고요. 그냥 디지털
부분의 플랫폼에 대한 어떤 해외 동향이고 아직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외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 FCA는 뭐 원래 영국에서는 CMA하고 FCA가 굉장히 협조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사무관님 말씀대로 영국 의회 보고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시한 문제점들은 그냥 이제 기존의 어떤 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법이 이제 뭐 그런 어떤 개인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요새 나오는 페이크 뉴스라든지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인터넷 관련해서 뭔가 아주 이렇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잘 없다. 뭐 그런 어떤 취지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민식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의 가파와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 카카오, 우리 빅텍이라고 해봐야 네이버, 카카오 정도인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일부 뭐 검색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그것도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외국에 만약에 이런 이제 미국의 가파가 한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법 체계로 할지 그리고 국내에 그런 것과 외국의 어떤 그런 차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로 뭘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감독 당국이 뭔가 구체적으로 또 뭘 하고 있고 사실은 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은산분리, 금산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유의미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면허를 받고 뭐 그런 그 플랫폼은 아직 그렇게 그 강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금융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좀 다르지만 금융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런 플랫폼이 금융 서비스는 금방 또 이렇게 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그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심지어는 이제 그런 빅텍이 금융 서비스 쪽에 들어오면 소위 말해서 그 significant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뭐 그런 정도로 나가지는 않지만 근데 금방 가능성은 있다. 빅테크에게 네트워크 이펙트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시장 점유율이 급속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좀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우선은 제 표현이 좀 과한 부분에 있었던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AI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여기서는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 AI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OECD 같은 경우는 AI에 의한 담합, 디지털 카르텔을 주요 의제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담합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 의제로 삼아서 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더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 좀 포함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교육을 좀 많이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영국하고 이제 미국 사례를 잠깐 넣게 했지만 사실상 교육 체계 자체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교육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바로 접목화시킬 수 없는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법교육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얘기하는데 법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학생 자치법정이라거나 아니면은 졸업하기 전에 이제 학교 폭력 등에 대한 교육을 약간 좀 거의 계속해서 확산시켜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도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이제 좀 금융소비자 보호 쪽으로,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라기보다는 권익을 강화하는, 편익도 강화하고 피해를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아까도 좀 부탁드렸지만 어떤 구체적인 제언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좀 많이 이제 개선해 나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스가 끝나.